한 행복한 가정에 강도가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안의 여주인은 숨진 채 벽장에 숨겨졌습니다. 기괴한 사건 현장과 이상한 단서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발 자국은 주거 침입 강도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사건의 진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2010년 10월 26일 중국 후베이성 셴펑원 경찰서에 량즈쥔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성의 신고에 경찰은 바로 그 집으로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양쯔진의 집 앞 바닥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아주 지저분하였는데 서랍과 옷장이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과 바지, 그리고 비닐봉지와 서류 등이 널려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침실은 아주 지저분하여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였지만 거실은 깔끔하였습니다. 바닥도 깨끗했고 소파도 밀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모두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강도 침입 사건 같았지만 여러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만약 절도 사건이라면 도둑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쯔쥔의 집에 아내 장순이의 세반지를 제외한 모든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침실 침대 위에서 돈이 가득 담긴 핸드백을 발견하였는데 도둑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 이게 평범한 절도 사건이라면 문 앞에 남겨진 붉은 자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침실은 지저분한데 거실은 깔끔한 것일까요? 여주인 장순이는 왜 사라졌을까요? 경찰은 사건을 파악하던 중 침실에 있는 옷장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옷장과 서랍은 전부 열려 있었는데 그 옷장의 문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옷장에 너저분하게 있던 옷들이 갑자기 밖으로 쏟아졌고 뒤이어 그들은 충격에 빠뜨릴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흩어진 옷 아래로 사람의 발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옷을 뒤적거려 그 사이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뒤에 서 있던 양쯔쥐는 그 여자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인을 껴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으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이었는데 주거 침입 강도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유형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이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의를 바로 불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감사 결과 피해자 장순이의 뒤통수에는 아주 뚜렷한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는데 치명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어 이로 인해 숨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순이는 목이 조여 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녀가 숨진 시간은 하루가 지났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전날 22시경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설마 도둑이 그녀의 집을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을 때 그녀에게 들켜 충동으로 그녀를 죽게 한 것일까요? 경찰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보통 주거침입 강도 사건은 주로 0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하고 22시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아직 잠들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에 부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방문의 도어락이 파손된 흔적이 없고 창틀에도 먼지가 묻어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장순이를 해친 죄수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문 키로 문을 열었거나 장순이가 직접 방 안으로 안내를 하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순이가 범인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즉 지인이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서 조사한 결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여러 개의 지문은 전부 피해자 장순이의 것이었고 낯선 지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방 안의 창문과 대문의 손잡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닦은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떠나기 전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을 전부 조심스럽게 지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침입했을 때 불안함에 물건만 챙기고 바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 현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둑은 지문을 없애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죄수는 지문을 침착하게 지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적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도 현장으로 위장한 목적은 사실 경찰의 사건 조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범인은 돈이나 육체적 욕망을 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 바로 장순이의 지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장순이와 그녀의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이는 사건 당시 29세로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좋아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많은 노래 대회에서 1위를 종종 차지하여 후베이성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장순이는 노래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장순이의 어머니는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계승자여서 자수에 능숙했으며 후베이성에서 자수 작업장을 운영하며 매우 유명했습니다. 장순이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 응했을 때 딸의 참변에 대해 매우 슬퍼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중 그녀는 참다 못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착한 딸이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는데 누가 자신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참 울고 난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것 마냥 울음을 멈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 양즈쥔이 딸과 결혼한 후 8만 위안, 하나로 약 1,477만 원으로 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수익자로 이름을 적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사위가 많은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해친 사람은 양즈쥔인 것일까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바로 양즈쥔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가 된 양즈쥔은 후베이성 화물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우울증을 겪었지만 장순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여자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 당시 장순이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순이는 젊고 아름다운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연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는 사업의 고위 관리자로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물질적인 조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양주진은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한 달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월급이 아주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 차이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의 양주진은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의문이 들었고 양주진을 소환하여 그가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된 양주진은 아주 침착해하며 본인이 보험을 설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의 업적을 도달하기 위해 보험의식이 강한 그는 하나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며 보험에 가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주진의 친구도 그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순이가 피해를 입은 10월 25일 아침부터 밤까지 양주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양주진은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외지로가 병을 보러 갔다며 저녁에 집으로 가지 않았으며 이튿날 밤 집으로 돌아오고서야 아내가 없어진 걸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일 양주진이 언급한 장소의 모든 CCTV를 통하여 그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양주진은 10월 25일 19시 거리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주진이 투숙한 호텔의 프런트 직원도 그날 밤 21시쯤 양주진이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주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얻기 위해 장순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장순이의 어머니는 양주진이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해 약간 의아해하는 것 외에는 사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양주진이 아내를 잘 보살피고 아내와 다투는 일이 거의 없는 좋은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하며 그가 재혼한 것이어서 이번에 결혼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양주진이 정말 결백하다면
장순이를 해친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 조사가 공경에 빠지게 되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거듭된 조사 끝에 장순이의 집 소파 밑에서 한 여성 신발의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신발 자국을 장순이의 신발과 비교해 본 결과 장순이의 신발 사이즈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죄수가 남긴 것일까요? 혹시 그 죄수는 장순이의 여성 친구였을까요?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발자국을 연구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신발 자국을 관찰한 결과 여성 신발의 자국이지만 신발을 신은 사람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 신발 자국은 앞발과 뒤꿈치가 아주 촘촘하게 눌려져 있었는데 발바닥은 아치형이었습니다. 분명 발이 큰 사람이 작은 신발을 신어 경찰 조사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단서를 얻게 된 경찰은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바로 피고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40세 정도의 나이에 170cm 정도의 키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몽타주가 만들어지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장순이와 한때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바로 장순이의 전남편 덩이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덩이강이 전처와 이혼한 후 계속하여 재결합을 원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장순이에게 쫓겨나게 되어 덩이강은 장순이의 부모를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덩이강이 불만스럽게 여겨 장순이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장순이의 전 남편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인도 있어 범인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양주진의 집에는 초대록이 있었는데 그중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양주진은 그 초대장이 잘 보관되어 누가 찢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죄수가 고의로 그것을 찢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전문가에 의뢰하여 복원한 결과 어렴풋이 루후산이라는 글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순이의 부모와 양주진은 전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경찰은 초대록을 적는 사람이 아마도 상대방의 억양에 속아 이름을 잘못 적은 걸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호적관리부에 의뢰하여 시엔펑현에서 루후산과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곧 루푸산이라는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푸산은 현지의 농부였는데 힘이 세고 또 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 축하 행사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경찰은 발자국과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으로 루푸산이 그들이 찾고 있던 범죄자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찰은 루푸산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했지만 사건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구를 들고 사람을 해치면 그 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잘못일까요? 법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루푸산의 의미심장한 말은 경찰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혹시 그는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반복하여 그의 말을 분석한 결과 루푸산이 자신을 날카로운 무기에 비유했는데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그를 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루푸산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주진과 루푸산은 한때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양주진은 루푸산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주진은 분명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양주진을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양주진이 본인의 범행이 사악하다고 느껴서인지 아내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인지 그는 얼마 안 돼 본인이 모든 일을 계획한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건 양주진이 계획한 것이며 루푸산은 단지 그의 계획 중 하나였으며 양주진이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단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운전기사 일을 하는 양주진의 수입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 때부터 아내를 해치고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높은 보상금을 양주진이 한동안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양주진이 열심히 일하여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처는 그와 이혼하여 그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양즈쥐는 집안 사정이 좋은 장순이를 만난 후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장순이에게 보험금이 아주 높은 보험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장순이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만약 장순이가 사고로 숨지게 된다면 그녀의 부모 외에 양즈진도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양즈진은 장순이와 사기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실패된 결혼으로 장순이와의 공통점을 찾아 장순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으며 착한 남자로 위장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보지 않았지만 양주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보험금이며 아무런 감정을 투입하지 않아서였죠. 양주진은 장순이와 사귄 지 얼마 안 돼 친구의 실적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장순이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사건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양주진은 백수인 루프산을 찾아 장순이를 숨지게 하면 추후 6만 위안, 한화로 약 111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루프산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10만 위안, 한화로 약 1858만 원의 가격으로 루프산은 양즈쥔을 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양즈쥔의 지시로 장순이를 3번이나 해치려고 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보험 청구 기간이 곧 만료될 때 양주진은 루프산에게 최종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없을 거야. 그날 양주진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핑계로 타지에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저녁에 누군가가 은행 카드를 가지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프산이어서 장순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를 집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날 밤 루프산은 36 사이즈의 여성화를 신고 장순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순이가 은행카드를 찾는 틈을 타 그녀의 뒤에서 망치로 때려 장순이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프산은 밧줄로 장순이가 숨질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라 옷장에 숨겼습니다. 결국 루프산은 강도 사건 현장을 위조하고 본인의 지문을 지운 뒤 범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양주진이 보기에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질렀으면 현장에 무조건 단서가 남을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로 양주진과 루프산을 체포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3일 법원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주진과 루프산은 고의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프산은 유죄를 인정하고 태도가 좋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범인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장순이만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